지금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위기의 실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이미 줄도산 신호가 켜졌습니다. 솔직히 많은 분들이 체감은 하고 계실 겁니다.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흔들리고 그런데도 뉴스에서는 괜찮다고만 하죠. 하지만 실제 현장은 다릅니다. 저축은행이 무너질 수 있다는 말, 그냥 위기감 조성이 아니라 이미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연체율이 치솟고 올해 들어서는 업계 전체가 적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해 들어 저축은행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업계 전체가 2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연체율은 9%를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경고등이 켜진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22년 이후 기준금리가 3%를 넘어가면서 대출 이자와 조달 비용 차이가 크게 줄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줘도 남는 게 거의 없어진 겁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체가 급격히 늘어난 것도 부실을 키우고 있고요. 대형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자금 조달도 점점 막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리 감독의 빈틈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나 예금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내가 맡겨둔 돈이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을 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선을 넘어가는 순간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거래 중인 저축은행의 최근 연체율과 재무 상태를 꼭 체크해보세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나 뉴스 기사만 봐도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험 신호가 보인다면 미루지 말고 자산을 분산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돈을 한 곳에 두는 것보다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두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지금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고 계신가요? 예금 금리가 뚝 떨어지면서 사실상 리스크만 커진 상황입니다. 시중은행과 금리가 비슷하다면 굳이 저축은행에 돈을 맡길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저축은행도 원금 보장해준다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전엔 고금리를 주니까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맡길만 했죠. 그런데 지금은 시중은행이랑 금리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리스크만 그대로 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축은행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최근 사정을 들여다보면 답이 보입니다. 자금이 부족하니까 예금 금리를 크게 올려서 고객 돈을 끌어모았는데 시중금리가 떨어지자 과거에 모집했던 고금리 예금이 오히려 부담이 돼버렸습니다. 일명 역마진 구조가 된 겁니다. 결국 이자로 퍼줄 여력이 사라지면서 최근 신규 예금 금리는 평균 2.9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굳이 저축은행의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맡기겠습니까? 만약 저축은행에 예금이 있으시다면 지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내가 가입한 상품의 만기와 금리를 다시 점검하세요. 고금리 예금이라도 실제 수익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신규 금리가 시중은행과 비슷하다면 굳이 저축은행을 고집할 이유가 있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셋째, 자산을 나눠두세요. 모든 돈을 한 곳에 두면 위험은 배가 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단순히 집값만 흔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축은행이 무너질 수 있는 가장 큰 뇌관이 바로 PF 부실입니다. 지금 이걸 모르면 여러분의 예금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부동산 불황 이야기는 자주 나오죠. 그런데 그게 내 돈과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부동산 개발에 돈을 빌려줬는데 분양이 안 되고 거래가 막히니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피해는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지게 됩니다. 작년 말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약 6.9%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분기 만에 11%를 넘어섰습니다. 급격한 속도로 부실이 쌓이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경우 PF 연체율이 1년 만에 2배가 뛰면서 평균 11%대에 이르렀습니다. PF 부실 채권 규모만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일부 대형 저축은행입니다. 키움, 상상인, 페퍼, OK저축은행 같은 곳들은 연체율이 15% 이상으로 치솟아 사실상 고위험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저축은행 전체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약 9조 5천억 원. 그중 1조 원 이상이 이미 회수가 어려운 부실 채권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내가 거래하는 저축은행이 PF 대출에 얼마나 얽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뉴스 검색만 해도 주요 금융사별 PF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넘겨 맡기지 마세요. 위험이 커진 만큼 반드시 분산이 필요합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시중은행이나 안정적인 상품으로 일부 자산을 옮겨두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축은행에서 돈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반 만에 2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저축은행은 유동성 위기에서 버티기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축은행을 떠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는 예금 금리가 시중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때는 고금리 덕분에 저축은행이 매력적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부실 우려 때문에 고객들이 서둘러 돈을 빼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업권 전체 수신 잔액이 120조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줄어들면서 올해 3월에는 99조 5천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00조 원 방어선마저 무너진 겁니다. 1년 반 만에 20조 원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게다가 대출 잔액도 18개월째 줄어들고 있어 저축은행의 전체 자산 규모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니 여유 자금은 부족해지고 유동성 어려움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악순환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예금자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첫째, 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기셨다면 현재 수신 잔액 추이를 확인해 보세요. 예금 규모가 빠르게 줄어드는 곳일수록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넘기지 마시고 자산을 분산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장기간 돈을 묶어두기보다 단기 상품을 활용해 상황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축은행이 망해도 1억 원까지는 안전하다?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금보험기금 자체가 이미 빚더미에 올라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내 돈이 날아가겠어?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켜줄 거라고 믿죠. 하지만 실제로는 예금자 보호제도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금 자체가 이미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정부는 무려 20조 원 넘는 공적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정도만 회수됐습니다. 올해까지 총 21조 5천억 원을 회수하거나 상환했지만 그중 7조 4천억 원은 다른 금융회사들의 보험료로 메운 겁니다. 아직도 5조 7천억 원의 빚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특별개정 종료 시점이 와도 2조 원 이상은 끝내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예금보험공사가 모아둔 돈으로 또 막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예금자 보호제도를 맹신하지 말고 5천만 원, 최대 1억 원 한도 안에서만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둘째, 저축은행에 큰 금액을 몰아넣기보다 은행별 상품별로 자산을 분산하는 게 필수입니다. 셋째, 금융사별 예금보험공사 공시자료를 확인해 실제 재무 건전성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저축은행이 한두 곳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이 동시에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예금자 보호도 제도적 안전망도 버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저축은행에 돈을 넣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저축은행이 줄도산을 맞으면 결국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그 돈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게 됩니다. 결국 피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금자 보호제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 곳 정도는 막아낼 수 있지만 여러 곳이 동시 무너질 경우 기금 자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문제는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 어느 한 저축은행이라도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투자자와 예금자들의 불안감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첫째,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는 5천만 원, 9월부터는 1억 원까지 보호되지만 이 한도를 넘는 돈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둘째, 여러 저축은행에 나눠두는 분산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 곳에만 몰아두는 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셋째, 혹시라도 뱅크런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단기 유동성, 즉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안전 자산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저축은행만 무너지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번 위기는 1차 금융권까지 번질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부동산 PF 부실, 이제는 증권보험은행까지 한꺼번에 흔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축은행이 위험하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파장이 다른 금융권까지 번진다는 사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저축은행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쓰는 은행보험증권사까지 연결돼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저축은행들이 대규모로 취급해온 게 바로 부동산 PF 대출입니다. 그런데 이 대출을 담보로 발행된 유동화 증권 가격이 폭락하면 단기 자금 시장 금리가 급등하고 자금 조달 창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되는 구조입니다. 2025년 3월 기준 금융권 전체의 부동산 PF 위험 노출액은 약 202조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0%가 이미 부실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절반이 저축은행 몫이라는 겁니다. 즉 저축은행에서 터진 불씨가 은행보험증권사로 바로 번져서 단순히 저축은행 사태가 아니라 전 금융권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는 분명합니다. 첫째, 금융권 전체가 얽힌 PF 대출 구조를 이해하고 투자 상품 중 PF 관련 노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예금 투자 자산을 분산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한 금융권 한 상품에만 집중하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셋째, 단기 고수익을 약속하는 금융상품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 뒤에는 대부분 PF나 고위험 채권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 위기는 저축은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중은행, 금융시장, 그리고 지방상권까지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시중은행만 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흔들리면 결국 시중은행도 충격을 받고 지방경제까지 한꺼번에 휘청일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중은행들도 갑작스럽게 대손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듭니다. 당연히 주주배당금도 줄고 금융권 전반으로 파장이 생기죠.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부터 동맥까지 모두 수축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한 저축은행 지점들은 지방 중소도시에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만약 여러 곳이 동시에 문을 닫게 된다면 지방 자영업자와 저신용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던 창구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지역 상권은 급격한 자금 가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축은행 업계 종사자와 지점 수도 줄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감소세가 이어져 현재 직원은 9,410명, 지점은 255곳으로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중은행만 이용한다고 방심하지 말고 금융 전반의 연결고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기반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분들은 특히 예금자 보호 한도를 지키면서 자산을 분산해야 합니다. 셋째,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은 대체 자금 조달 창구를 미리 찾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위기가 오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저축은행 줄도산이 현실화된다면 단순히 금융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이 어렵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그게 어떻게 우리 생활까지 무너뜨리는지는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금융 붕괴는 곧바로 건설 경기와 일자리, 집값, 소비까지 연결됩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저축은행이 대규모로 무너진다면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 일자리가 줄고 경기가 위축되겠죠. 특히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화되면 건설 프로젝트가 줄줄이 중단됩니다. 건설사 돈줄이 막히면 공사가 멈추고 철강 시멘트 같은 자재 산업까지 연쇄 타격을 받습니다. 건설 경기가 무너지면 지역 주택 시장도 얼어붙습니다. 집값은 하락하고 집값이 떨어지니 소비도 줄고 소비가 줄면 대출 부실은 더 커집니다. 그 결과 악순환의 고리가 한국 경제 전반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비는 분명합니다. 첫째, 지역 건설 경기와 직접 연결된 금융상품이나 투자를 피해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이나 건설 관련 고위험 상품에 집중된 자산은 반드시 분산해 두셔야 합니다. 셋째, 현금성 자산과 안전자산을 일정 비율 확보해 위기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저축은행 위기가 한꺼번에 터진다면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사가 망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축은행 몇 곳 망하는 게 무슨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은 연결돼 있고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글로벌 충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한국의 CDS, 즉 국가부도 위험지표가 급등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갔습니다. 지금 만약 저축은행 줄도산이 현실화된다면 외국 투자자들이 다시 한국 채권과 주식을 팔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율이 급등하고 수입 물가가 치솟으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즉 저축은행 문제는 단순히 일부 금융회사의 부실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자본 이탈과 환율 급등이라는 2차, 3차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미국도 1980년대의 저축은행 격인 S&L 기관들이 대거 파산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위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외국인 자금 이탈 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환율이니 달러 자산이나 환해지 수단을 일부 보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둘째, 변동성이 커질 때 급락하는 고위험 자산보다는 현금성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두셔야 합니다. 셋째, 금융사 리스크만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자본 이동과 환율 흐름까지 같이 지켜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축은행 위기,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미국과 스페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우리나라만 위험한 건 아니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금리 급등,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무리한 대출 확대. 결국 저축은행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의 저축은행 격인 S&L 기관들이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장려하다가 금리가 급등하고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무려 1000곳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수백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정리했고 부실 자산은 배드뱅크에 넘겨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스페인도 비슷했습니다. 지방정부와 결탁한 저축은행들이 지역개발 사업과 PF 대출에 돈을 몰아줬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수십조 원대 부실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스페인 정부와 유럽연합은 약 140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 기금을 마련해 저축은행들을 강제로 합병하고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저축은행의 위험은 단순히 그 금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로 번진다는 겁니다. 둘째, 위기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은 자산을 반드시 분산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정부가 개입해도 피해는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되니 사전 점검과 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스페인 저축은행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만약 한국도 같은 길을 걷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세금으로 막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스페인 사례를 보면 우리 상황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고 무리하게 대출을 늘린 결과 결국 거품이 터져 나라 전체가 휘청였습니다. 우리도 저축은행들이 투자은행처럼 굴면서 쌓아온 거품이 있다면 언제든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스페인은 남유럽 재정위기 속에서 수십조 원의 부실을 떠안았고 강제 합병과 구조조정 끝에 저축은행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그 여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위기가 오면 결국 공적 자금, 즉 세금으로 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2011년 사태 때도 수십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다만 정부와 금융당국도 이런 심각성을 알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은행당 5천만 원이고 9월부터는 1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는 분명합니다. 첫째, 한 저축은행에 맡긴 돈이 1억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둘째, 여러 저축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자산을 분산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셋째, 당국의 발표나 제도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위기 상황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저축은행에 돈 넣어야 할까요? 솔직히 지금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금리 차이도 크지 않고 오히려 리스크만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으면 이득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최근 새마금고 사태처럼 공포가 확산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무너지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예금자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저축은행 예금 금리는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금리 메리트가 사라진 상황에서 굳이 더 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공포심입니다. 뉴스에서 부도 소식이 나오면 한두 곳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체로 불신이 번집니다. 이럴 때는 안전한 한도 내에서만 맡겨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대출자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저축은행이 어려워지면 만기 연장이 막히거나 추가 대출이 끊길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자금 경색이 닥칠 수 있는 거죠. 대비책은 단순합니다. 첫째, 저축은행 예금은 반드시 예금자 보호 한도 9월 이후 1억 원을 지켜서 분산해두세요. 둘째, 굳이 예치할 이유가 없다면 시중은행을 선택하는 게 마음 편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셋째, 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은 비상자금을 미리 확보하거나 다른 금융권 대출 라인을 점검해 두셔야 합니다.
연체율 9%, PF 연체율 11%. 숫자만 보면 저축은행 줄도산이 당장이라도 터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한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 만큼 위험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곧 저축은행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해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위험 신호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국가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당장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현재 저축은행 업계의 연체율은 9%를 넘었고 PF 연체율은 11%에 달합니다. 예금보험기금도 아직 5조 원 이상의 부채가 남아있어 위기 시 방어력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확대하고 자금 조달 창구를 열어두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대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저축은행 예치는 반드시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만 유지하세요. 둘째, 저축은행만 고집하지 말고 시중은행 다른 금융사에 분산 예치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셋째, 뉴스와 금융당국 발표를 꾸준히 확인해 위험 신호가 커지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세금으로 막는 위기, 결국 그 부담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하지만 대비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금융 불안은 늘 서민과 지역 경제에 가장 큰 고통을 줍니다. 전세 사기든 저축은행 부실이든 결국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도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극복해냈습니다. 앞으로 또 위기가 터진다고 해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갈립니다. 미리 대비하면 단순히 손실을 막는 것뿐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단순합니다. 내 자산을 점검하고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분산하고 비상 자금을 준비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위기 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2011년 당시에도 대비한 사람들은 피해를 최소화했고 오히려 시장 회복기에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방심하면 피해자가 되지만 준비하면 생존자가 되고 더 나아가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가족과 지인에게 이 영상을 공유한다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모두가 위기를 대비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